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3회 문제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럼바우 문제입니다. 2023년도 1회, 2회에도 럼바우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된 이러한 문제입니다.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절차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객동기죠. 객동기, 객체 모형, 동쪽 모형, 기능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모든 소프트웨어를 그래픽 표기 기법을 이용하는 모델링하는 기법을 우리가 객체 모델링이다, OM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 활동을 보면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다이어그램, 객체도죠. 얘는 정보 다이얼링, 얘는요, 우리가 정보 모델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고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내서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 간의 관계들을 서로 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분석 활동의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선행돼야 될 이러한 모델입니다. 동적 모델링의 산출물은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도입니다. 상태도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들 간의 제어의 흐름, 상호작용, 동작 순서 등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이러한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기능 모델링입니다. 기능 모델링의 산출물은 자료 흐름도 우리가 DFD라고 이야기를 하죠. DFD를 이용해서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하는 이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기능 모델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객동기다,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 순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이 XP도 2023년 1, 2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왔잖아요. XP,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5가지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용단 커피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자료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애자일의 개념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론에서 중시하는 절차와 산출물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이죠. 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비즈니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경량 개발 방법론으로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칸반, 린 이런 것들이 있죠. 애자일 선언문의 4가지 가치는 공정보다는 개인과의 상호작용,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죠.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에 우선한다. 계약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것들을 보다는 훨씬 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XP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과 테스트 드라이븐 디벨로프먼트를 기반으로 짧은 개발 주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생산해내는 애자일 개발 프로세서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 방법론인데 XP 5가지 원칙은 용단 커피존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용산 커피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 스크럼으로 해서 매일같이 팀원들 간을 만나서 어제 할 일, 오늘 할 일, 문제 요소들을 매일 짧은 회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또 스프린트 종료 시점까지 전체 할 일을 리빙하고 미팅하고 잘할 거, 못한 거, 개선할 거 이런 것들을 돌출하는
회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크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팀의 개선과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개발 방법론으로 작은 개발팀과 짧은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뭐 칸반과 린이 있다.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서 정형 분석 아니다. 이건 뭐 앞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문제고 또 출제가 되는 이러한 얘기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더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애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애자일이 뭔지는 지금 제가 XP를 설명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차와 도구보다는 개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에 중점을 둬 변경 대응이 이거 안 돼. 변경 대응이 난해하면 애자일이 아니죠. 소프트웨어가 잘 실행되는데 가치를 두고요. 고객과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우리가 애자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하나로서 개발과 함께 즉시 피드백을 받아서 유동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애자일 개발에 4가지 가치가 있는데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두는 거죠. 또 방대한 문서보다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가치를 두는 거죠. 계약과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에 가치를 두고요. 계약에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이러한 방법론이다.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경이 대응이 난해하다. 이거 잘못된 얘기라는 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죠. UML에서 활동되는 다이어그램 중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UML 다이어그램에는 상태 다이어그램과 동작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선 먼저 UML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표준 언어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전반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모델링 언어입니다. 크게 나눠서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 비헤이비얼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다,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다,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 있다, 배치 다이어그램이다. 배치 다이어그램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이러한 다이어그램이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활동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을 표현하는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에 속하지 않는 거. 여기서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조적 다이어그램, 스트럭처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4번의 배치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제 과연 다이어그램의 종류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디자인 패턴의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1번에 소프트웨어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 객체 지향 설계 및 구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재사용을 위한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 절차형 언어와 함께 이용될 때 효율이 극대화된다 그랬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각 모듈의 세분화된 역할이나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수준의 세부적인 구현 방안을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패턴은 문제 및 배경, 실제 적용된 사례,
재사용 가능한 샘플 코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라는 말과 같이 개발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해결책을 구사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해당하는 디자인 패턴을 참고해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패턴에 변형을 가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을 반영하면 유사한 형태의 다른 패턴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GOF, Gang of Four라고 불리는 얘는요, 에릭 감마, 리차드 헬름, 랄프 존슨, 존 브리티시라고 하는 사람 4사람에 의해서 구체화 및 체계화가 됐습니다. 이 GOF 디자인 패턴은 수많은 디자인 패턴 중에 가장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패턴들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GOF, Gang of Four의 디자인 패턴은 유형에 따라서 생성 패턴 5개, 구조 패턴 7개, 행위 패턴 11개, 총 23개의 패턴으로 구성이 된 이러한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생성 패턴에는 추상 팩토리, 빌더,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 그래서 추빌 팩프싱으로 암기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은 어브컴 대 퍼펄프 이렇게 외우라고 해서 어댑터, 브릿지, 컴포지트, 데코레이트, 퍼사드, 플라이웨이트, 플락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행위 패턴에는 책임 연쇄, 커맨드, 인터프리터, 이더레이터, 미디에이터, 메멘터, 옵서버, 데이트, 스트리트, 템플릿 메소드, 비지터 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라 얘들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셔야 또 고르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이냐. 디자인 패턴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객체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대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형 언어보다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번에 이 절차 언어와 함께 쓴다.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무엇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자, 미들웨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미들웨어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중간에서 조종과 중개의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미들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들웨어의 장점은 다양한 환경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체계가 다른 업무와 상호 연동이 가능합니다. 분산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서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당연히 제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웨어의 종류에는 RPC가 있고 MOM이 있고 ORB가 있고 WAS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MOM도 출제가 됐었고 TP 모니터도 출제가 됐었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출제가 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미들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미들웨어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네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성이 향상된다. 자동화된 기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향상된다.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신속히 숙지. 이거는 좀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문제 보시죠. 우선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및 디버깅 과정 전체나 일부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를 도구를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케이스 도구 등을 통해 관리되는 공통 모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케이스 도구가 모듈 관리 도구를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유지보수가 편리해집니다. 자, 케이스 도구라고 하는 것은 요구 분석 설계 과정을 지원하는 상위가 있고요. 구현과 테스트를 지원하는 하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이스의 주요 기능에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를 연결해 주고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하고 그래픽을 지원합니다. 모델의 모순의 검사 및 오류 검증, 자료의 흐름도 등을 작성할 수 있고요. 케이스의 원천 기술에는 구조적인 기법, 프로타이핑, 자동 프로그래밍, 정보 저장소, 분산 처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 방법이 어떻게 돼?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 방법의 숙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은 어떤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낸 모듈 F에서 fan인과 fanout에 대한 수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셔야 돼요. 우선 먼저 모듈 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듈 F로 들어오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B가 들어오고 B에서 들어오고 C에서 들어오고 D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얘가 들어오기 때문에 in이에요. 그러니까 fan 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는 G와 H로 나가니까 fan out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G가 되고 여기 H가 되니까 fan out은 E가 되고 fan in은 B와 C와 D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fan in은 3이 되고 fan out은 2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fan in은 3이고 fan out은 2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9번입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서의 순서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먼저 도출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명세, 그 다음에 확인 순으로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출, 분석, 명세, 확인 순으로 수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활동이겠죠. 도출, 분석, 명세, 검증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우리가 모으는 거죠. 인터뷰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프로타이핑 같은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찾아졌으면 그 요구사항을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석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집된 요구사항들을 문서화하는 것을 우리가 명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증은 요구사항이 올바르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도출, 분석, 명세, 검증의 순서대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출, 분석, 명세, 검증은 요구사항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때요? 1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돌출, 분석, 명세, 확인 이런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보시도록 하죠.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프로세스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피드백, 되돌림을 얘기하는 거죠. 메인터넌스, 수정을 얘기하는 거죠. 컨트롤, 제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는 당연히 입력이 있어야죠. 자,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뭐를 해요? 프로세스를 하겠죠.
프로세스를 하고 프로세스가 나오면 뭐가 돼요? 출력이 되겠죠. 이 출력이 되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포메이션이다.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인포메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되돌려야지. 이렇게 피드백 시킨다. 이거 얘기 아니겠어요? 얘를 우리가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드백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잘 하는 게 뭐예요?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그러나 뭐 메인터넌스 수정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여기서 메인터넌스가 정답인 이러한 문제가 돼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물론 얘가 뭐 프로세스니 뭐 CPU다, 컴퓨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시죠. 11번. UML 모델에서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UML 모델에 대한 명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선 한번 보죠. UML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자와 고객 또는 개발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준화한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죠. 그 다음에 럼바우, 부시, 제컵슨 등 객체지향 방법론의 장점들을 통합했으며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 OMG죠. 에서 표준화했다. OMG의 표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기 일반화 관계다. 이 화살표와 선들을 좀 잘 봐주시고 실체화 관계, 의존, 연관, 직접 연관, 집합, 합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제너럴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비해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상위 부모보다는 하위 개념이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다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있을 수 있고 익스프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이걸 우리가 커피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일반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실체화 관계다. 자, 사물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기능으로 서로 그룹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비행기와 새는 날 수 있는 거죠.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의존 관계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높아면 할인율이 높아진다. 뭐 등급이 낮으면 할인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의존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의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의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 관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서로 개체 간에 연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펜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관관계, 어소시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관계이며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의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표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연관관계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있는 관계면 실선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뭐 1별, 점점별, 1점점별인데 선생님 쪽에서 표기된 다중도의 1별, 점점별은 학생은 한 명 이상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학생 쪽에 표시된 이 표시는 선생님은 한 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집합관계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관계면서 포함하는 쪽과 포함되는 쪽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예요. 자, 컴퓨터. 뭐 프린터는 당연히 컴퓨터 있어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포함관계입니다. 자, 포함관계는 사물의 변화가 포함되는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인데 집합관계는 서로 독립적이었잖아요. 프린터, 컴퓨터 이렇게 독립적인데 얘는 독립적이질 못해요. 이 열쇠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열쇠를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문의 열쇠다 포함된다, 포함관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UML에서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의존관계다, 디펜던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니까 2번에 디펜던시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보시죠. 순차 다이어그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객체 상호 간의 작용을 나타낸다. 2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전달 과정을 강조한다. 동쪽 다이어그램보다는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 그 다음에 교류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우선 UML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물과 관계와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에서 가장 추상적인 개념을 구조화하는데 정적 사물, 동적 사물,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주의 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관계에는 앞에서도 이 본 그림이니까 네 가지로 일반화 관계, 실체화 관계, 의존 관계,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에는 얘도 앞에서 풀어본 문제죠. 동적 다이어그램과 정적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적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배치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다. 동적 다이어그램에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 통신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차 다이어그램은 어때요? 순차 다이어그램은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동적 다이어그램이었죠. 그러나 얘는 뭐예요? 3번에 뭐예요?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 이거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나 경고에 관한 지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우면 좋겠죠. 우리들로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돼야 돼요.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소리나 색의 사용을 줄이고 텍스트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소리나 색이나 이런 걸 다 이용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1번에 이야기하면서 이 4번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자, 우선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 지침을 보죠. 사용자 중심이 돼야 돼요. 쉽게 사용 가능한가? 그다음에 일관성, 빠른 습득이 가능한가? 단순성, 조작 방법이 간단한가? 그다음에 가시성, 주요 기능이 메인 화면에 있는가? 표준화, 디자인이 표준화에 가까운가? 그다음에 접근성, 다양한 계층 수용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결과 예측 가능, 그다음에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 오류가 나면 당연히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설계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소리나 색을 줄이고 텍스트로만 전달한다. 이건 UI가 뭔지만 알면 뭐 금방 고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료 흐름도 DFD의 각 요소별 표기 형태가 연결이 옳지 않은 이것도 역시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죠. 프로세스는 원이다. 화살표는 데이터 플로우다. 터미널은 직사각형이다. 사각형이다. 그런데 데이터 스토어는 삼각형. 데이터 스토어 어때요? 이게 데이터 스토어 아닙니까? 자료 저장소는 이중선 안에 자료 저장소의 이름을 기입하는 거죠. 자, 데이터 흐름도의 개념은 DFD는 시스템 구성 요소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을 그래프 또는 버블 차트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구조적 분석 기법에 사용합니다. 자료 흐름과 기능을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는 원이다. 데이터 흐름도 화살표, 직선, 사각, 이 그림도 여러 번 보여드렸, 지금 몇 번 보여드린 이런 그림이죠. 자, 작성 지침,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참조만 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삼각형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번 보시죠. 정보공학 방법론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표현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는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당연히 ER 다이어그램을 그려 피터 체인 교수가 제안한 ER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는 얘가 답인 문제인데요. 보시죠. 우선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개념 세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개념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하면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와 그들 간의 관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개념적 모델링의 대표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ERD의 기호도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개체다. 직사각형이죠. 속성. 원이죠. 기본 키는 밑줄 그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얘를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체 타입과 속성을 서로 연결한다. 연결 기호죠. 그 다음에 뭐 관계 타입을 서로 연결한 관계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뭐 단순한 그림이지만, 뭐 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가장 단순한 걸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ER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죠. GOF, 강 오브 포, 얘도 앞에 또 우리가 풀었던 문제죠. 디자인 패턴을 생성, 구조, 행동 패턴의 세 그룹으로 분류할 때 구조 패턴이 아닌 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조 패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댑터, 브릿지, 캠퍼지트, 데코레이트, 퍼사드, 플라이 웨이트, 플락시 이런 것들이니까 오브컴 대 퍼펄프다 해가 구조 패턴이다. 생성 패턴은 추빌 팩프싱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여기 지금 빌더라고 하는 것은 생성 패턴이고 어댑터, 브릿지, 플락시는 구조 패턴이니까 당연히 빌더가 정답인 이러한 내용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암기가 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GOF, 디자인 패턴의 생성, 구조, 행동 패턴의 이 패턴들을 좀 반드시 암기하시고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암기 안 할 수 없겠죠. 자,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NUI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뭐 핀치, 프레스, 플로우, 필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지요. 자, NUI라고 하는 것은 Natural User Interface라는 말의 약자죠. 사용자의 말이나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선 탭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기죠. 그 다음에 더블 탭은 2번 누르기죠. 드래그는 끌고 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펜은 누른 채 계속 움직이는 거고 프레스는 오래 누르기죠. 플릭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스크롤한다. 빠르게 스크롤한다. 라고 하고 핀치라고 하는 것은 두 손가락으로 넓히고 좁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야기할 때 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제스처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니까 플로우라고 하는 건 없었잖아요. 탭,
드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플로우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워크스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역시 앞에서 나온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문제죠. 워크스루와 인스펙션에 관한 이런 얘기인데, 워크스루와 인스펙션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코드 및 문서를 검토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검토 방법입니다. 이 워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문서나 코드를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검토하는 이러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팀 멤버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워크스루의 주요 특징은요, 참여 검토입니다. 팀 구성원들이 모여서 코드나 문서를 순회하면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다음에 실시간 토론입니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실시간 토론하고 이를 통해서 팀원 간의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교육 및 이해 증진입니다. 더 경험이 적은 팀원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코드나 문서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은 정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코드나 문서를 검토하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주로 오류 및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이 됩니다. 인스펙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정형적인 절차, 미리 정의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요. 검토에 사용되는 지침이나 표준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맞춰서 하면 되죠. 인스펙션은 워크스루를 발전시킨 형태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인스펙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스펙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얘는 잘못된 거죠. 자, 사용 사례를 확장해서 명세하거나 설계 다이어그램, 원시 코드, 테스트 케이스 등에 적용할 수 있죠. 복잡한 알고리즘 또는 반복, 실시간 동작, 병행 처리와 같은 기능이나 동작을 이해하려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인스펙션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죠. 단순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프로덕트를 수작업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펙션은 워크스루를 발전시킨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이나 답은 3번의 인스펙션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건 전에 나왔던 문제 번호도 안 틀리게 똑같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하겠죠. 다음 보시죠.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은 어떤 것이냐.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메소드와 의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지문이 나와 있는데 보죠. 우선 단일 책임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인데 어때요?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떨어뜨리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린 단어가 있죠. 응, 고, 결, 저.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방 폐쇄의 원칙이다. 기존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얘는 공동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캡슐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이 리스코프 치안 원칙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자신의 부모 클래스에서 가능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설계 원칙이고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책임을 무시하거나 재정의하지 않고 확장만 수행하도록 한다. 상속을 받아서 처리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스크 패치와 원칙은 올바른 상속을 위해 자식 객체의 확장이 부모 객체의 방향을 온전히 따르도록 이렇게 해서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된 멤버 안에 추가된 멤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내용이 지향하는 원칙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인터페이스 때문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히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포는 하향식입니다. 하이라이컷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여기 상향식이다. 이거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히포 종류의 차트에는 가시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가 있습니다.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고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히포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요. 자, 우선 히포 보죠. 시스템 실행 과정의 입력, 처리, 출력 기능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이고요.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호, 도표 등을 사용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포 차트에는 가시적 도표와 총체적 도표, 그 다음에 세부적 도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히포는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이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상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다. 틀린 얘기고요. 2번에 히포 차트에는 가시도표, 총체도표, 세부도표가 있다.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다 좋은 얘기인데 1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